11월 20일 수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북한이 어젯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발사 3시간 만에 북한 당국은 위성이 정확히 궤도에 진입했다고 성공을 주장했는데요. 반면에 우리 군 당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은 발사 성공 여부는 아직 검증이 진행 중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결했고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를 곧바로 재가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국방부도 일본 도쿄, 미국 워싱턴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특파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놓쳐선 안 될 부동산 정보와 생생한 연예계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부터 재미난 이야기거리까지 상암동 클래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 북한 정찰위성 발사 소식부터 네, 네. 함께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슈 한밤중 기습 발사입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뒤 89일 만에 3차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습 발사였습니다. 네. 북한이 예고한 기간보다 하루 일찍 발사한 거잖아요. 정확히 몇 시쯤 발사했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정찰 위성이 어젯밤 10시 43분쯤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북한은 오늘 0시부터 다음 달 12월 1일까지 이 사이에 발사하겠다면서 일본에 통보를 했는데 일정을 앞당겨서 발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8시 국무회의에서 9.19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내용 의결이 된 거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8시에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인데요. 한 총리는 안건을 올리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이를 전자결제로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사 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될 예정입니다. 네, 뭔가 우리 정부도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라서 아침에 상황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네. 현장 연결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북한이 앞서 5월 그리고 8월에 1, 2차 발사를 했는데 그때는 실패했다고 공식적으로 빨리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차 발표에서 3차 발사에서는 성공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아침 공식 발표를 통해 군사 정찰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실패한 뒤 세 번째 만에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 건데요.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천리마 1형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한 뒤 정찰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지난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서 엔진과 관련해 기술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아직까지는 성공과 실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위성체가 궤도를 정상적으로 비행하는지 관측하면서 발사가 성공했는지 평가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성공 여부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네. 있고 이 국무회의에서 아주 빠르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이 처리가 됐는데 또 윤 대통령이 이걸 곧바로 재가를 했고요. 네. 네, 이제 대북 정찰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상공에도 전투기와 무인기 등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효력 정지를 통해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즉각 재개하고 우리 군의 대북 위협 식별과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은 아직까지 발사가 성공적인지에 대해서는 검증 중이라고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또 들어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일단 백악관이 북한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죠. 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도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주권적인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하지만 백악관은 여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이 들어간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또 국제 안보를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번 발사 성공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 정확하게 어떤가요? 네,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지 거의 12시간이 지났죠. 미 국방부와 국무부 모두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And are consulting with ROC and Japan, as well as other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So I can confirm that we are aware of that, but we're still assessing the success of the launch. 예,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위성과 발사체에 러시아 기술이 전수됐는지도 관심사죠. 국무부 대변인은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공식 평가가 나오기까지는 말을 아끼겠다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움직임도 궁금합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예, 이번에도 안보리 추가 제재가 거론이 되지만 결국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에 막혀서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게다가 오늘 워싱턴은 위성 발사보다는 하마스 인질 석방에 더 관심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북한 역시 내년 미국 대선 이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도발이 과거와 달리 어떤 대화의 계기가 되기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국방부와 미국 워싱턴 백악관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본으로도 가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일본은 일부 지역에 피난 지시까지 내려지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상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도쿄 김현애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김 특파원,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 결과를 어떻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위성이 실제로 궤도에 진입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발사한 발사체는 여러 개로 분리됐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어젯밤 10시 50분경 한반도 서쪽에서 350km 떨어진 동중국해에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에 통보한 예고 낙하 구역 밖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발사체 낙하물은 오키나와현에서 1200km 떨어져 있는 북한이 예고한 구역 안에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NHK는 북한의 정찰 위성이 궤도 진입도에 이르지 못한 걸로 보인다는 방위성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낙하 지점도 그렇고 사실 시기적으로도 당초 북한이 예고를 했던 것보다 일찍 발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전보다도 강한 어조로 비난을 좀 했죠. 네, 기시다 총리는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총리 관저로 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미국과 연계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습 발사에 오키나와에는 이제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고 네, 맞아요. 아까도 전해드렸는데 피해 상황 혹시 확인된 게 있을까요? 이번 정찰 위성이 발사되고 3분 뒤쯤 오키나와현에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오키나와 나와시에 있는 모노레일이 멈춰서는 등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당초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경우엔 자위대를 동원해서 파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김현애입니다. 네, 우리 국방부와 미국 그리고 일본의 상황까지 현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일단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소식을 듣고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NSC 상임위를 주재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아까 아침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9.19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영국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전자결제로 제거했습니다. 네, 이렇게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 구역에서 이제 대북 정찰 감시 활동 다시 하게 됩니다. 네. 남북 간의 긴장감 당연히 그렇게 되면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혹시라도 관련해서 중요한 속보가 방송 중에라도 더 나오게 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얼굴 50반을 꿰맸지만입니다. 이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구하려다 20대 남성이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50바늘을 꿰맬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는데 이런 와중에도 피해자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 담긴 영상 보시죠. 네. 주말 낮 한적한 도로입니다. 흰 차 한 대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멈춰 섰는데요. 자,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내리는 건 아들 이수연 씨와 아버지입니다. 자, 이수연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막 지나치면은 좀 계속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멈췄죠. 네. 지금 방금 인터뷰 화면에서 보셨지만 왼쪽 얼굴에 굉장히 예. 크게 지금 어떤 붕대 같은 걸 이렇게 붙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당시에 한 남성 괴한이 처음 보는 여성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폭행 이상 동기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당시에 피해자는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피해자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저를 이렇게 넘어뜨리더라고요. 제 목을 막 조르기도 했고 진짜 제가 죽나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이 보이니까 차를 타고 가던 부자가 차를 멈추고 정말 그냥 모르는 여성분이지만 그렇죠. 위험에 빠진 분을 구하려고 다가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하. 참 용기 있는 행동인데 네. 아까 이제 저는 계속 이렇게 다친 모습이 지금 눈이 나가고 네. 있네요. 아. 네, 이게 잔상이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가해 남성이 달아나면서 휘두른 흉기에 아들이 50바늘이나 꿰맬 정도로 크게 다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폭행을 가한 남성은 이 씨 부자가 나타나자 찻길로 일단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 예.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따라오는 부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 5분 거리 산책로까지 추격전이 이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아들 이수연 씨는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50바늘을 꿰맸는데요. 네. 자, 피해자가 무사히 다행이다 이런 말까지 했던 그 아들 이야기도 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를 맞고 넘어졌는데 그냥 일단은 잡아야겠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제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저보고 안전 취하라고. 참 위험한 순간이었는데도 네. 이 씨 부자가 또 가해 남성을 끝까지 쫓았다고 했잖아요. 또 네. 덕분에 출동한 경찰이 이 괴한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붙잡고 보니까 40대인 가해 남성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요. 이 가해 남성은 정신병력이 있었습니다. 소지품에서는 밧줄도 발견됐습니다. 밧줄이요. 네, 경찰은 그 특수상의 혐의로 가해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밧줄도 발견됐다. 뭐 이게 범행에 쓰려고 뭐 구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까 이수연 씨가 피해자를 구하지 않았다며 혹시나 더 큰 범죄로 이어질 뻔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영웅적인 행동 제가 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싶습니다. 다 같이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50바늘 꿰맨 상처는 사실 작지 않은 부상이잖아요. 얼른 낫길 바라고. 저는 길 가다가 그런 위험에 처한 분을 보면 과연 그렇게 몸을 던질 수 있을까? 그리고 뭐 흉기까지 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죠. 몸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예, 예. 자, 다음 이슈도 역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슈는요. 햇살 같은 아이입니다. 자,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20대 여성이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가족들은 햇살 같던 선한 막내딸을 생각하며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지금 장기 기증을 한 분의 모습인데요. 이 가족들이 기억하는 박래영 씨는 햇살 같고 또 복숭아 같고 남들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던 아이였습니다. 일남 2녀의 막내였던 박 씨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건 지난 9월이었는데요. 생일 열흘 전에 출근을 위해서 집을 나선 딸은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차에 치였습니다. 운전자는 정차 중 차에 떨어진 서류를 줍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졌고 차가 앞으로 나가니까 당황해서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게 됐습니다. 아. 자, 그러면서 차에 치인 보행자 4명 중에 3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지만 1명, 이 딸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막내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렇게 너무 선한 인상의 소녀인데 이렇게 네. 빨리 헤어지게 될 줄 정말 몰랐을 것 같고 그만큼 너무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기특하게도 또 장기 기증까지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박래영 씨는 뇌사 장기 기증으로 심장과 간, 또 신장을 기증해서 4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박 씨는 밝고 활동적이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따뜻한 심성을 지녔고 또 평소 헌혈과 봉사를 하는 등 선행의 앞장을 섰는데요. 가족들은 평소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걸 좋아했던 딸을 떠올리면서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가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우리 내용이처럼 그렇게 남들을 생각하고 남들한테 행복을 주고 진짜 햇살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박래영 씨 어머니가 이제 기증 받으신 분들께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걸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밝고 착했던 햇살 같던 박래영 씨, 이 고인의 명복을 같이 빌겠습니다. 아울러 용기 내주신 가족분들도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요. 손흥민 유니폼 관중에 중국 팬들 4분입니다. 어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중전이 있었는데요. 우리 축구대표팀이 3대0으로 중국을 크게 이겼습니다. 예. 경기가 안 풀려서 그랬던 건지 중국 축구 팬들 사이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펼쳐진 어제 경기의 중국 측 관중석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일어서더니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이죠. 토트넘 유니폼을 입습니다. 네, 저 토트넘 유니폼이죠. 근데 주위의 관중들이 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손가락질하면서 야유를 퍼붓기도 하고요. 이거 좀 누군가는 촬영을 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네, 네. 근데 이 남성은 또 그렇게 뭐 크게 개의치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 관중들은 이 남성에게 다가가서 화를 내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중석에서 끌어내리려고까지 했는데요. 네. 사실 어제도 우리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참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네, 자신을 쉽게 막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던 중국팀을 압도하면서 2골에 도움 1개를 기록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한국팀이 이기고 있었으니까 손흥민 선수 그 팀의 유니폼을 입은 중국 팬, 다른 중국 팬들의 입장에서 좀 분노가 좀 컸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건 조금 선을 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괜히 저 관중에게 화풀이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중국 현지 언론은 중국 내에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맥주 인증샷 공무원 징계입니다. 지난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갈무리 됐던 한 사진입니다. 예산 관련 서류 옆에 맥주 한 캔이 놓여 있는데요. 광주 남구의 한 공무원이 휴일 초과 근무 중 사무실에서 이렇게 맥주를 마신 인증 사진을 찍어서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게 휴일에 초과 근무 중에 올려서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당시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온라인에서 사진이 퍼졌고 논란이 커졌고 또 일부 시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기도 했었어요. 네, 논란이 되면서 광주 남구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사진을 올렸던 공무원은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서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면서 목이 너무 말라서 맥주를 마셨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광주 남구의 감사관실에서는 이 공무원이 조금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보고 최근에 징계를 내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요. 공무원 징계 중에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죠. 이 광주 남구 감사관실은 이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또 이 사진을 의도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린 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메뉴판에 영어만 빼곡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사진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 메뉴판인데요. 서울이죠, 서울. 네, 보시는 것처럼 커피랑 주스, 차, 케이크까지 카페에서 파는 모든 메뉴가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예. 일부 한글 표기된 설명이 짤막하게 보이긴 하는데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메뉴로 뭘 골라야 할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영어 모르는 사람은 주문하지 말라는 건지 이것도 못 읽냐고 놀리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여긴 한국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저렇게 영어만 써 있는 것도 그런데 좀 필기체처럼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좀 예. 정자로 써줘야지 필기체니까. 기울여서 쓰니까 알아보기가 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해도 한글이랑 영어를 같이 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식당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글 표기 없는 영어 메뉴판을 쓰는 곳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대체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쁜 한글 놔두고 영어를 너무 남용한다. 1인 1메뉴 주문 필수는 또 한국어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라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린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린 뽑은 광크린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개통 앞당긴 GTX, 집값도 달릴까? 정부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완공을 앞당겨서 수도권 30분 통행권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 3월 수서역부터 동탄역 구간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가 GTX 노선이 지날 예정인 구리, 또 오산 등을 신규 택지로 선정하면서 이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GTX 개통으로 수도권 생활가는 얼마나 넓어지게 될지, 앞으로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가에게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TX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 라디오 무슨 아파트 광고 이런 것도 GTX, 네. GTX.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GTX가 일반 지하철이랑은 뭐 다르죠. 제가 알기로는 그냥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GTX 하면 이름이요. 네. 그레이트입니다.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인데. 약간 저 발음을 저셨어요. 네네. 그레이트인데 제가 어렸을 때 마징가 제트 좋아하는데 네네. 그레이트 마징가가 더 강력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레이트 하면 뭔가 강력한데 이게 왜 빠르냐면 네. 생각을 해야 될 게 대심도 급행철도라고 하는데 땅 깊이 40m 정도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철 정거장을 많이 만들잖아요. 몇 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급속으로 가게 되는데요. 예.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 GTX 먼저 노선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노선을 보면 자, A 노선 같은 경우는 파주 운정에서 삼성을 지나서 동탄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시간 한번 보시죠. 자, 운정에서 삼성까지 23분이고요. 삼성에서 동탄까지 20분입니다. 그러니까 파주에서 강남 한복판까지 20분이면 가는 거네요? 네네. 어허. 제가 파주 가서 파주나 일산 갈 때마다 예. 지하철도 타보고요. 광역버스도 타보고 네. 운전 또 해봤는데 다 1시간이 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데 이게 23분이면 3분의 1로 단축이 됩니다. 예. 동탄도 마찬가지죠. 수소에서 동탄까지 지하철을 타면 1시간 20분이 걸리거든요. 네네. GTX 개통이 되면 20분입니다. 1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역 급행철도로 어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 특히 중심지. 그러니까 중심지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부잣집에 고기 반찬 하나 더 나와서 별로 감흥이 없는데요. 예.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예. 1시간이 단축이 된다는데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집값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사실 뭐 강남에 직장 있는 분들은 네. 정말 이건 정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럼요.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무엇보다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아까 시속 180km로 지하철 속도의 2배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다른 GTX 노선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GTX 노선은 A, B, C 노선이 있습니다. 예. 현재 진행 중인 노선은 A, B, C가 있는데요. 보시면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이제 강남 지나서 동탄까지 가는데 네.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통 공사는 끝났고요. 문제가 있나 없나 시범 운행을 하고 예. 2024년 내년 3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개통 네. 예정이니까 내년 되면 아마 GTX A는 우리가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GTX B 같은 경우는 2030년 개통 예정이고요. GTX C는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GTX D도 있는데 네. GTX C는 의정부 위에 양주 덕정에서 수원과 안산 상록수까지 연결이 되는데 예.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2028년 되게 오래 남은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단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년, 2년 늦어지는데 네. 아마 일정대로만 된다면 5년 내에 획기적으로 교통망이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자, D노선, 우리 D노선 같은 경우는 네. 인천 장기에서 검단, 계양, 대장 신도시를 거쳐서 예. 부천으로 연결이 되는데 김포에 골병 라인이라고 지금 출퇴근 시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GTX-D가 연결이 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네. 기대가 됩니다. 아, 김포 장기죠. 김포 여기 장기동에서. 그렇죠. 네. 지금 나오는데요. 자, 기본 노선은 장기에서 네. 부천 종합운동장이 연결이 되고요. 네.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GTX-C로 환승을 해서 여의도, 서울역까지 급행으로 갈 수가 있고요. 추가로 또 연장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지금 연장 노선은 점선으로 보이시죠? 네. 강남을 지나서 남양주 팔당으로도 가고요. 경기 광주 곤지암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자, 김포에 사시는 분들 와. 지금은 불편하다. 최근에 뭐 서울 편입 논란들도 있는데 네. 저는 서울 편입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이런 교통망이 개선이 되면 집값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정부가 앞으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신규 택지 지역을 몇 군데 공개를 했는데 네. 그 중에도 GTX와 관련된 곳들도 있죠. 있습니다. 네. 정부가 택지를 개발하고 발굴할 때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거든요. 네. 원칙이 뭐냐면 수요가 충분히 있느냐, 교통망에 문제가 없느냐, 추진 속도가 빨리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네네. 먼저 이번에 발표된 택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군데 8만 호가 공급이 되는데요. 구리 토평 2지구, 우리 중랑구 바로 옆에 있는 서울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오산 세교, 용인 이동이 수도권 지역이고요. 청주, 제주 이 두 곳이 15,000호 정도가 이제 지방 물량인데 아하. 어떤 기준에서 선택이 됐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토평부터 보면은요, 서울 너무 가깝죠. 동부권 수요를 흡수할 수가 있고요. GTX B 라인이 상봉역에 생기는데 네. 상봉역까지 차로 5분에서 10분 거리니까 GTX 이용도 가능합니다. 예. 서울 가깝고 GTX 이용도 되고요. 오산 세교나 용인 이동지구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300조 원 투자 반도체 클러스터 예.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요. 여기에 GTX-C가 연장이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수원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수원 아래 병점, 오산, 평택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연장 라인에 오산 세교 3지구와 용인 이동지구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주와 제주도는 신규 산업단지와 주택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요, 신도시 개발할 때 먼저 아파트부터 짓고 예. 지하철은 나중에. 맞아. 그래서 지금 불만이 김포가 많았잖아요. 불만이 많은 거잖아요. 예. 아니, 교통망부터 만들어주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순서가 틀렸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규 택지가 발굴이 되면서 GTX는 이미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 5군데 중에 구리와 오산, 용인 이 3군데가 GTX가 GTX 지나간 자리다. 영향권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뭐 GTX 개통을 예정보다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 네네. 많이 신경을 쓰는 모양새인데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아까 말씀하신 교통 편리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 뭐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들도 있고요. 예. 지금 주민들 삶의 편의성을 본다면 네네. 이게 원래 그게 맞습니다. 교통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렇죠. 우리가 신도시 개발할 때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게 배드타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김포 자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김포 계신 분들 약간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의도나 서울역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네. 왜 불만이냐면 교통망을 만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교통망을 진작에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GTX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도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네. 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교통망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예. 그 교통망의 핵심 열쇠가 GTX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하철 라인보다 GTX는 A, B, C 라인에 네. 뭐 D, E, F 추가 라인들도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망이 개선된다면 수도권, 더 이상 뭐 수도권, 서울의 이런 행정구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네. 이제는 하나의 행정구역이 아니라 하나의 메가시티, 진정한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는 핵심 열쇠가 바로 GTX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도 GTX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 본 것처럼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한 20분 내로 가면 네. 여유롭게 파주에 살면서 그게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그런 생각이 집중화 듭니다. 현상들도 상당히 네. 해소가 됩니다. 굳이 예. 서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GTX가 개통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집값이 당연히 들썩일 수밖에 없고 건설사들도 GTX를 가장 먼저 홍보에 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GTX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 실제로 뭐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냐면요. 네. 발표될 때 올라가고요. 착공될 때 많이 올라가고요. 네. 개통될 때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이론이고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기대감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착공될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예. 막상 개통되고 나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가 되기 때문에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예. 그 얘기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네. 사례를 볼 텐데요. 와. 자, 그 GTX C 노선이 원래 수원에서 저 의정부 덕천까지 가는데 양주 덕천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예. 인덕원에 GTX가 추가가 된다라고 2021년에 발표가 됩니다. 네. 자, GTX가 생긴다니 광역 급행철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서울이 얼마나 빨리 갈까? 예. 자, 여기 모 아파트, 인덕원의 A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5억 7천 정도 했었거든요. 네. 5억 7천 정도 했는데 그래프 보이시죠?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요. 2021년에 16억까지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인덕원역이 GTX 추가로 서기로 했다. 네. 나오자마자. 일반적으로 이제 2020년, 2021년에 예.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네. 보통 2배 정도 올랐거든요. 자, 여기는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작년에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또 12억까지 떨어집니다. 예. 롤러코스터죠. 굉장히 급등했다가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GTX 개발 호재가 선반영이 됐는데 약간 오버슈팅이 된 거죠. 사실 아. 2배 정도 올랐어야 되는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이제 바닥을 쳤다가 다시 이제 12억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GTX를 볼 때 우리 동네가 선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할 때는 이걸 천장 효과라고 하는데요. 천장 효과. 항상 나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거든요. 예. 앞서서 이제 인덕원 A 아파트 경우에 16억 3천까지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예. 전용 84 기준에 그 당시에 서울 아파트를 보면 마포에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포에 새 아파트를 살래. 자, 여기 의왕에 GTX가 생기지만 살래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GTX가 생길 필요도 없이 서울에 서울시내 있는 곳이 마포. 좋은 곳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항상 나보다 더 좋은 형님 지역들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동탄보다 좋은 지역이 신분당선에 연결되어 있는 판교고요. 예. 판교보다 좋은 지역이 광교죠. 광교보다 좋은 지역이 판교. 판교보다 좋은 지역이 잠실. 잠실보다 좋은 지역이 강남이잖아요. 잠실이 아무리 좋아져도 반포보다 좋아지기는 어렵거든요. 아. 그렇다면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 때 나보다 형님 지역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요. 네. 내 키가 형님과 비슷해진다면 내가 너무 달렸구나라고 생각할 예.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뭐 잠시에 계신 분들이 약간 분노하실 수 있는 발언이긴 한데 이제 분석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지역별로 겁니다. 분명히 그 격차는 존재합니다. 네, 가격에도 격차가 존재하니까. 맞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동탄을 가끔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네. 동탄역에 그 모 백화점이 있는 그 아파트가 예. 그 GTX 호재로 뭐 굉장히 올랐다고 저 뉴스를 여러 그 번 봤어요.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예. 그 16억 전역 84가 16억까지 올라갔는데요. 네네. GTX 효과 있습니다. 음.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6억까지 올라간 부분은 네. 좀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님 지역이 광교 신도시인데 광교하고 형님하고 키높이가 비슷해진다는 네. 얘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지하철 9호선이 2009년도에 강서구로 개통이 됐는데 네. 개통되기 전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막상 개통되고 나니까 더 이상 안 올랐습니다. 이미 상당히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좋아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네. 지나치게 오버슈팅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TX가 분명한 호재는 맞지만 너무 그거 맹신해서 막 집값 상승을 그럼요. 맹신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만능 열쇠가 비교를 좀 될 수는 해보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면 이미 키워드 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 예정인 GTX 노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자, 앞서서 제가 A, B, C 노선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거기에서 거치지 않습니다. 일단 D 노선은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추가 진행이 되고요. D 노선도 이제 연장이 되죠. 팔당과 경기 광주 곤지암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자, 여기에 플러스 이 F 노선들도 추가로 생깁니다. 물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만 있고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네.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인천 금암에서 김포공항을 지나서 이렇게 구리, 덕소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있고요. F 라인은 한 바퀴 돕니다. 우리 순환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예. 한 바퀴 의정부, 다산, 교산, 복정, 용인, 수원, 안산, 김포공항까지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네. 진정하게 이 F 노선까지 완성이 된다면 저는 수도권 지역이 진정한 메가시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배울 때 E, F 다음에 이제 G, H, I, J, K 엘리멘 높이니까 쭉 생기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고도 합니다.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이 철도
무엇일까요? 1번 KTX, 2번 GTX, 3번 SRT. 지금 상하모노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GTX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멕시코 콜리마주의 주도인 콜리마는 주민 10만 명당 181.94명이라는 높은 살인율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런 지역에서 최근 기적 같은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상의 눈에서 마치 눈물처럼 보이는 물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멕시코 콜리마시 근교의 한 교회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이런 기이한 현상은 지난달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달 중순 소셜미디어에 영상이 올라오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눈을 붉히며 눈물을 떨어뜨린다는 성모 마리아상을 직접 보려고 연일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는 성모 마리아상이 폭력으로 가득 찬 지역사회에 평화를 전하고자 나타난 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심각한 우범 지역으로 꼽히는 콜리마주, 미국 국무부가 납치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니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할 정도인데요. 이런 지역에서 나타난 기이한 현상, 정말 기적이 맞을까요? 이 눈물을 흘리는 성모 마리아상을 두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런 조각상들이 대부분 석고나 세라믹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고 또 재료에 따라 물을 흡수하기도 한다며 이럴 경우 구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엔 중국 북부 허난성의 한 마트인데요.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이 푹 꺼지면서 선반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폭격이라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돼버렸는데요. 이 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 개업을 했다는 이 마트. 제대로 영업을 시작한 지 겨우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날벼락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개업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악재로 출발을 하게 됐네요. 현재 당국이 싱크홀, 땅 꺼짐 현상과 부실 공사를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이번엔 흰 거품이 가득한 폐수강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강에서 전통 행사까지 열었다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강 표면에 소복하게 쌓인 이 하얀 거품들 보이시죠? 마치 눈이라도 내린 듯 보기엔 예뻐 보이지만 사실은 독성이 있는 거품입니다. 하지만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사이를 누비며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예 강물에 온몸을 담그고 얼굴을 씻기까지 합니다. 인도 뉴델리 도심을 흐르는 야무나 강에서 힌두교 태양신 숭배 행사인 차트 푸자가 열린 건데요. 강물에 몸을 담그고 씻으면서 가정과 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 문제는 이 강물을 뒤덮은 하얀 거품의 정체가 각종 오폐수가 섞여 생긴 유독 물질이란 건데요. 전문가들은 거품이 닿으면 피부 관련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이런 풍경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 뜨거운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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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소식은 영원한 피겨 왕 김연아 씨 관련 소식입니다.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김연아 고무신 신따 남편 고우림 입대. 팬텀싱어를 통해서 얼굴을 알린 방금 보신 그 주인공 성악가 고우림 씨가 군대에 가면서 이제 아내인 김연아 씨가 고무신을 신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군대에 간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을 일컬어서 고무신, 줄여서 곰신이라고 하죠. 예. 이 5살 연하 남편 고우림 씨가 군대에 입대하면서 김연아 씨가 곰신이 됐습니다. 예.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인 고우림 씨가 지난 20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생활 약 1년 만입니다. 고우림 씨는 팬카페를 통해서 이 짧게 자른 머리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기 전 마지막 쉼이라는 생각으로 후련하게 다녀오겠다.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늠름하게 생존 신고도 자주 드리겠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고우림 씨는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뒤에 군악대에서 복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김연아 씨는 피겨 꿈나무를 위한 특별 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고우림 씨 머리 이렇게 짧게 자른 모습도 굉장히 멋있네요. 멋있는데 너무 잘생겼죠. 네. 이렇게 김연아 씨, 고우림 씨 부부처럼 먼저 결혼을 한 후에 남편이 군입대를 한 스타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2005년에 배우 연정훈 씨, 한가인 씨 부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은 4월 결혼 후에 연정훈 씨가 같은 해 11월 입대를 해서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연정훈 씨는 이 저녁 당시에 아내가 매일 출퇴근을 시켜주느라 고생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빅뱅 태양 씨와 이 배우 민효린 씨 경우도 있는데요. 두 사람은 4년의 열애 끝에 지난 2018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태양 씨가 근데 결혼식 한 달 만에 현역으로 입대를 한 겁니다. 네. 당시 민효린 씨가 훈련소 입소에 동행을 하면서 새신랑을 배웅하기도 했죠. 아직 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배우 차서원 씨, 엄원경 씨 사례도 있습니다. 차서원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복무 중인데요. 두 사람은 지난 6월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임신을 깜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엄원경 씨는 지난 10월 아들을 출산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혼자 육아를 맡게 된 상황입니다. 차서원 씨가 제대하는 내년 5월 이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통 이제 애인이 제대하면 꽃신 신는다고 하잖아요. 고무신에서 꽃신으로. 고우림 씨도 건강하게 잘 전역하셔서 김연아 씨가 꽃신 신는 그런 순간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영상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신데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드래곤 마약 검사 모두 음성. 경찰의 무리수였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모발 검사 때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었는데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권지용 씨는 처음부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권지용 씨의 말처럼 결과가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앞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었죠. 간이시약 검사의 경우는 이 5일에서 10일 전 마약을 투약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데요. 네. 모발 정밀 검사는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년 안팎의 마약 투약 여부까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략 5, 6개월 전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손발톱까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권지용 씨의 주장대로 모발과 손발톱까지 모든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밀 감정 결과까지 모두 음성이라면 경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혐의 입증하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 또한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서 모발 정밀 검사까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리털 검사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 다리털 검사에서도 채무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다소 수사가 흐지부지 된 상황입니다. 이번 권지용 씨의 정밀 감정도 음성이 나오자 경찰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내사 단계에서 입건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균 씨, 권지용 씨 두 사람 모두 내사 단계에서 이름이 새어나간 경우인데요.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겠죠. 권지용 씨는 특히 올해 컴백을 계획 중이었는데 이 컴백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성균 씨 또한 촬영을 직전에 앞둔 작품에서 하차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다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를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지드래곤을 향한 이 응원의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권지용 씨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온 후에 누리꾼들이 권지용 씨를 좀 응원하는 댓글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뭐 고생을 했다거나 지드래곤 씨가 악플러를 다 고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안도감을 표하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특히 지드래곤 씨의 친누나이자 배우 김민준 씨의 아내인 권다미 씨는 관련 기사와 함께 자신의 SNS에 뭐 할 말이 많지만 입을 다물겠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부실 수사 비난 면치 못할 듯이라는 한 매체의 기사에는 예 그러게요라는 댓글로 불쾌한 심경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또 배우 이진욱 씨는 그 지드래곤 씨의 SNS에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죠? 네, 맞습니다. 이진욱 씨가 앞서 지드래곤 씨가 SNS에 남긴 사필 귀정이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두 사람이 친분이 원래 있었던지 봤더니 이 두 사람은 이게 팔로우하는 관계도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진욱 씨는 앞서 2016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고요. 당시에 이진욱 씨가 내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무고는 정말 큰 죄라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었죠. 이진욱 씨가 좋아요를 누르면서 이진욱 씨 이런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업계 지인들 역시 나서서 지드래곤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스타그램에는 지드래곤 씨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로고와 그 상징인 데이지 꽃을 활용해서 그를 응원하기 위해 팬들이 만든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로 지드래곤 씨를 공개 지지하는 글과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드래곤 씨 측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죠. While working on Seven, I hope everyone could enjoy this track. So the fact that I won this category means a lot to me. To have been nominated in this category alongside such incredible artists we all look up to is an honor in itself, and we are so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perform at the Billboard Music Awards. 네, 마지막 키워드 빌보드 휩쓴 K-팝 스타들. 와, 올해 빌보드 시상식에서 우리 아티스트들이 또 대거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K-팝의 전성기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큰 성과를 거둔 K-팝 스타들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먼저 BTS 이름으로 6년 연속 트로피를 품에 안았던 정국 씨는 올해는 솔로 데뷔곡인 세븐으로 톱 글로벌 K-팝 송 상을 수상했습니다. 정국 씨는 세븐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정국 씨는 수상 후에 아미가 없었다면 이 놀라운 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그룹 뉴진스는 데뷔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K-팝 가수로는 정말 최단기의 빌보드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톱 글로벌 K-팝 아티스트 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뉴진스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죠. 핫 100에 진입했던 슈퍼샤이와 OMG 무대에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K-팝 걸그룹으로는 최초로 빌보드 무대에서 공연을 한 겁니다. 이 슈퍼샤이 무대에서는 역동적인 군무와 활기찬 에너지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면 OMG 무대에서는 귀여운 모자와 가방을 매치한 개성 만점 스타일과 사랑스러운 퍼포먼스로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뉴진스의 모습이 나왔는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뉴진스가 데뷔 1년 4개월 차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그간에 워낙 임팩트를 많이 줘서 꽤 오래 활동한 것 같았는데 되게 신인이네요. 굉장한 저력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어떤 스타들이 빌보드 시상식을 빛냈을까요? 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블랙핑크가 있겠죠. 네, 블랙핑크는 전 세계 180만 관객을 모은 월드 투어 콘서트 본핑크로 톱 K-팝 투어링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또 4세대 대표 보이그룹입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정규 3집 앨범 5스타로 톱 K-팝 앨범 부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빌보드를 수상한 보이그룹입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이날 사전 녹화 형식으로 무대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만의 색깔이 분명한 곡 특과 락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기랑 락. 우리 가수들이 총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건데 모두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부분이잖아요. K-팝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빌보드는 올해부터
K-팝 부분만 따로 떼서 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예, 앞서 말씀드린 톱 글로벌 K-팝송, 그리고 톱 글로벌 K-팝 아티스트, 톱 K-팝 투어링 아티스트, 톱 K-팝 앨범 이렇게 4개의 상이 신설이 됐습니다. 예. 이를 두고 좀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빌보드의 K-팝 부문이 따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게 미국 음악 시장에서 K-팝의 저변이 그만큼 커졌다는 사실을 방증하겠죠. 네. 예, 그간 빌보드가 특정 지역 음악을 별도 부문으로 둔 것은 라틴팝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예, 고로 K-팝이 라틴팝처럼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예, 반대로 결국에 K-팝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배제하려는 전략을 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톱 글로벌 K-팝 송을 수상한 정국 씨의 세븐의 경우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한 노래잖아요. 예, 충분히 미국 팝 가수의 곡들과 경쟁을 할 만한데 K-팝 부분 후보에만 오른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이 좀 엇갈리네요. 그러니까 네, 좀 맞습니다. 따로 뗀 거를 K-팝만 이렇게 해서 좀 너네끼리 받아라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의 엄연한 글로벌 네. 장르로 그렇죠. K-팝이라는 게 이제 인정받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해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K-팝 부분이 아니라 본상에 또 이름을 올렸던 우리나라 가수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이 라이크 크레이지라는 곡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던 BTS 지민 씨가 예, 예. 톱셀링송 후보에 올랐습니다. 수상은 하지는 못했고요. 수상의 영광은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큐피드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네. 큐피드로 톱 듀오 그룹 부문 후보에 올랐던 피프티 역시 수상까지는 불발했습니다. 빌보드에 홀로 참석한 멤버 키나 씨는 시상식 전날 열린 파티에서 여기에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후보에 올라 정말 영광이고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K-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음악 시장에 문을 두드릴 예정입니다. 네, 생생한 연예계 소식 박정선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요. 2번 GTX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나하나님, 정희망님 두 분 당첨되셨습니다.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짧게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요,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50명을 석방하기 위해서 임시로 휴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CNN 등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밝힌 게 인질 협상안을 발표를 했는데 최소 50여 명의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서 지상전과 공중전을 하마스에 대한 이 공격을 4일간 멈추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이어지는 뉴스룸 등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